카메라. 네, 지금부터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좌석 좌측으로 보시면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호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국회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각급 간부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개별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분들 지금 기사 취재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 쪼개가지고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간담회 첫 순서로 국회의장님의 오늘 간담회의 즈음한 모두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하기 전에 요즘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취임한 지 딱 반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밖에 안 됐어요. 한 2, 3년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들하고도 그동안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진 못했습니다.만 기자 간담회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뵀는데 오늘 1주년이 돼서 또 그것도 대통령 선거까지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1주년이 지난 6월 5일이었습니다. 근데 6월 5일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직후라 이 기자간담회 하는 게 적절치 않겠다 싶어서 일주일 미뤄서 오늘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상계엄부터 조기 대선까지 워낙 많은 일을 겪은 터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께 서로 박수 한번 크게 치면서 시작하시죠.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6월 5일이 국회의장 취임 1년이었습니다. 1년밖에 안 됐나 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돌아보면 역시 가장 큰 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맞서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곡절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밤잠을 못 자는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전국을 이끌어왔고 그런 속에서 국회와 국회의장은 크게 두 가지 과제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은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가 신속하게 158분 만에 해제시켰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전의 경험이나 확립된 관례가 없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국회 침탈이나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대응,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같은 사안 하나하나가 모두 새롭게 길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국회 침탈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본회의 의사 진행 등 사안마다 국민의 뜻, 헌법과 법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판단하면서 대처해 왔는데 돌아보면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 적극적이고도 정당한 역할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또 인정받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축이 대외 신인도 회복의 국정 안정입니다.
계엄 사태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한 것이 국회의장 외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요국 대사들과 소통하고 세계 각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주요국의 초당적 특별 방문단을 파견했고, 의장이 국회에서 외교사절을 만나는 접견 외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필요한 때는 제가 직접 순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의장이 직접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과 지지를 당부한 인사가 72개국 101명에 달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이 세계 질서 급변기에 벌어졌기 때문에 정부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가 불필요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외교 또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제가 한 주는 국회의장 외교 슈퍼위크 이렇게 정할 정도로 거의 매일 대사들 또 외국 방문 주요 그 정치인들 그런 만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계기에 상대국 반응을 들어보면 노력한 보람이 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를 운영하고 국회 소속기관 합동 TF를 구성해서 경제, 민생, 외교 통상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의장 외교와 더불어 국회가 국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전방에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취임 때부터 여러 계기마다 국민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짐하기도 했는데 갈등하고 정쟁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은 지키고 국민들이 있는 현장과 민심에 밀착한 국회를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 갈등이 첨예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 운영에 난관도 많았고 아마 언론인 여러분들도 여야가 세게 부닥치고 현안 해결이 막혔던 일들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와 진전 또 묵은 과제 해결이 있었다는 점도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혁신, 보호, 상생을 주제로 실무 체계를 정례화해서 가동 중에 있고 법제화를 통해 국회에 상시기구를 두는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후국회, 기후위기 전면 대응화도 처음 시작된 일입니다. 기후특위의 입법권과 예산 의견 개진권을 부여했고 국회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해서 다음 주에 선언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아리백을 실현하는 건물로 건립할 예정인데 그럴 계획인데 제 임기 내에 설계 공모를 마치고 조감도를 제시하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AI 기본법 제정은 시급한데도 길게 끌어온 입법을 성사시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개혁, AI 기본법은 법 내용 구체화와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미래 이제인 만큼 책임 있게 앞으로도 챙겨나가겠습니다. 과제나 의제 말고도 역점을 둔 것이 태도와 문화입니다. 이견에 대한 존중과 대화가 국회 운영, 민주주의 기본인데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대화와 중재, 국회법 질서라는 두 축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을 찾으려고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여야 정당 모두 국민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때인 만큼 국회의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민생과 경제, 외교 통상 등 대내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더 단단히 하는 일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선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상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의 국회의 존재를 국민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상권 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국회가 더 적극적, 구조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은 입법과 예산 심의입니다. 입법 역량과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 조직과 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경비, 경호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입니다.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에서 개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신임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 정당을 비롯한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의 정체성을 튼튼히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도 독립운동이나 과거사 같은 역사 문제와 보훈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는데 역사적 사회적으로 확립된 정체성은 국민 통합의 뿌리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광복절 전야제 행사와 국회 도서관 앞에 독립기념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책무를 다짐하는 상징물도 조성합니다.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남은 임기 동안 개인적인 각오나 바람이 있다면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의도 담장안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 있는 국회로 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들으셨고요. 이어서 질의응답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 드리면 소속 언론사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줄부터 가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송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쭙고 싶은 게 세 가지 있는데요. 우선 지난달 전직 미 의원 면담 때 방미 예정 이야기하신 걸로 아는데 네? 방미 예정 이제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미 예정 시기랑 이제 한미의원 연맹의 동행 여부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 향후 의원 외교 대응 구상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헌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재명 정부에 당부하는 좀 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방미를 하는 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미를 하면 이제 국회 하원의장을 저의 파트너가 국회 하원의장이고 또 지금은 이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한미 의원 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일정이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방미를 해서
지금 이런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생각이고, 단지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이고, 또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잘 극복해 간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대사들을 만나고 외국을 방문해서 외국의 지도부를 만나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세계적인 그 그레이드랄까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높아져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또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토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안정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토대로 해서 관세 협상 과정에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월 6일 날 대통령 파면 직후에 개헌을 이번 대선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리고 여러 정당의 지도부들하고 소통한 바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금이 개헌할 땐가 내란 세력을 극복하자 하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그 개헌이 그때는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8일 이재명 대표도, 다른 정당도 개헌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이재명 후보께서 5월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고 그 뒤에 한 말씀을 보면 이번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원식 의장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래서 우원식 의장도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지금은 내란 세력 극복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워낙 높아서 그 진행이 어려웠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오해도 많이 받고 또 고생도 많이 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낸 공약도 사실은 그 전에 저랑 얘기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고, 제가 이 자리 또 빌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 추진한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이런, 또 이제 이 비상계엄을 하는데 정말로 문제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것들,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통해서 또 저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셨고, 단지 지금 이제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아는 게, 제가 문재인 정부 첫 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정부 출범하고 일주일 만에 원내대표를 했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개헌 논의는 이렇게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또 그리고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이런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은 하나 정도로만, 다른 기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정도로 좀 제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뒷줄 쪽. 네, 머니투데이 방송 이원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치랑 경제 이렇게 여러 어젠다 얽히면서
여야 협상 진척 안 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올해 초 국정협의체도 사실상 큰 성과는 없었다는 게 중론이고, 다음 주면 양당 원내 지도부 새로 구성되는데 경제 분야 한해서라도 여야정 협의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궁금합니다. 지난번 국정협의체가 사실은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거리된 것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야의 대표, 국회의장 이렇게 모여서 국정협의체를 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 국정협의체 모이는 것 자체는 성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국민들에게 그래도 모여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불안정한 시기에 그런 국민들에게 좀 안심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국정협의체를 통해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추경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결국 추경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 연금 개혁에 관해서도 거기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연금의 모수 개혁까지, 그 전까지 보면 그게 18년인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논의를, 국정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그게 역시 정당의 대표들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좀 더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국회의장도 책임지고 이 논의에 참여함으로 해서 저는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결국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비상경제 TF를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시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가보고 했는데요. 국민들의 삶이 진짜 정말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우리 성장률이 0.1%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장하지 않고 멈췄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2%까지 된 거를 보면 국민의 삶이 훨씬 후퇴한 거죠. 자영업의 상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우선 새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경제를 살리는 일. 정치가 뭡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 또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일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바닥 경제에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비상 경제의 어떤 대책을 내야 된다. 전 추경이 매우 시급하다. 그리고 추경이 우리 서민들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마중물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이 서민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하고, 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내년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근본적인 개혁까지를 해내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가 그 부분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요. 앞줄에 황보혜경 씨. 네, 안녕하세요.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첨예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협치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제 여야 협치가 말처럼 쉽질 않죠.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저는 제일 어려울 때마다 뭘 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직을 4번을 했는데, 원내 수석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에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첫 해가 제일 어려울 때고 협치가 제일 잘 안 될 때입니다. 변화가 제일 크고, 원내 수석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였고요. 그리고 원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해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해였습니다. 국회의장은 첫 해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또 새 정부의 첫 해가 됐습니다. 첫 해 전공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장도 아주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갈등이 첨예한 시기에 국회의장이라는 점.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갈등 때 일을 많이 하라는 운명을 지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소수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부 구성하는 일을 1년 동안 그때 정부 구성 12월 달에 중개벤처부 장관 홍정학 장관 임명하면서 그게 끝났거든요.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죠. 이 정부 구성도. 근데 이번에는 물론 여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출발을 하고 그래야 국정의 안정을 찾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야가 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은 성과를 내는 위치입니다. 정부의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국민적 명분을 가지고 명분을 잘 만들어가는 게 야당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갈등했고 이게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다음에 땅이 굳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늘 똑같이만 유지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에 드러난 민심이 있는데 이 민심을 토대로 해서 여당은 여당대로의 책임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국회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일 본회의가 여당에서 미룬 것은 그런 의지의 한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여야 원내대표가 뽑혀져 나올 텐데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원내대표들과 국회의장이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굉장한 갈등기의 역할을 쭉 해왔던 국회의장으로서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할 수 있는 정부로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게 국민적 위기 극복의 성공의 지름길인데 그걸 위해서 여야가 자기가 맡은 자기의 역할에 견제도 하고 또 충분히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성과를 내고 한쪽에서는 명분을 잘 챙기는 그런 여야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 일은 제가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뒤쪽 열로 가겠습니다. 네, 서비서님. 가운데 열 뒤쪽 열 손 드신 쪽으로 가주실래요? 저기 계신데. 네, 괜찮습니다. 네, 의장님 오마이뉴스 복권우라고 합니다. 그 태안화력 발전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가 숨진 사고가 대선 하루 전날 발생을 했었는데 그때 의장님 주문도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대책위 쪽에선 이제 유족과 노조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국회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속 대책과 조치들을 앞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태안화력에서 이번 또 한 분의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저렇게 참사를 당한 일은 참으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함도 있고 참 참담한 일입니다. 특히나 태안화력 그 사업장은 7년 전에 김용균 노동자,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그 일로 해서 산안법 개정도 했고 산안법 개정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원내대표를 막 끝내고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을지로위원회도 했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하다가 끝까지 안 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일이. 거기에
하청 노동준 일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맡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이 너무 이 하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하청 중에 성격이 많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제가 제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3박 4일을 정부 또 노조 가족 다 함께 협의를 하면서 구정날 구정은 설 명절날은 넘기지 말자. 그래서 설 명절날 아침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 사업장이어서 저도 너무나 그 뚜렷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거는 그때 2인 1조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거든요. 근데 그 요번에 가보니까 비상 버튼이 있어서 옆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비상 버튼을 눌렀으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그런 사업장인데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간 게 제가 8일 날 갔으니까 사고 난 지 7일차 되는 날인데 노동부 노동청장도 오고 회사의 대표도 오고 그랬는데 이 사고가 제가 보기엔 도저히 이게 어떻게 사망 정도까지 갈 그런 그 선반의 그 작업장의 모습이 그런 작업장에 손이 끼어 들어가면 들어갈 정도일까? 근데 거기서 목숨이 잃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사고가 났냐 물어봤더니 노동부도 그렇고 그 사업장의 책임자도 그렇고 아직 원인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그 제대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민생이죠. 일하다가 죽는 사회 이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은 근데 정부가 이 일을 책임지는 단위가 생겨 있질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여서 우선은 국회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상임위 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정부 부처가 제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텐데 그 확인되는 대로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돌아가는 단위는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돌아다니는 정부 단위와 함께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둘째 줄 경향.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박하연입니다. 이제 앞서서도 개헌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의장께서는 좀 개헌을 추진하시기에 적어도 언제부터는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런 구체적인 시점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내용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여쭙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대선과 함께하자 할 수 있는 부분 함께하자 할 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와 윤석열 정부의 탄핵 때 그 이후의 과정이 너무나 달랐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볼 때도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 이후에 파면 이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탄핵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게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둘 임명하는 걸 보고 안정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개헌을 뒤로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때는 할 수가 없었고 이제 해야 될 텐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가 안정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은 근데 지난번 인수위 없이 시작한 정부가 어떤 속도로 안정될 수 있는지 좀 또 두고 봐요.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 국무위원 임명을 3명, 3분, 4분 이렇게 국회로 추천해 오면서 청문회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 청문회를 했습니다. 12월까지. 그러니까 그 청문회 기간 동안 계속 국회가 파행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엔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인수위가 없다고 하는 요소가 어떻게 작동할지 그건 아직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개헌 논의를 하려면 국정이 좀 안정되고 돼야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각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이게 모두가 개헌을 이제는 사회 대개혁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분권 그리고 지금 38년, 87년 개헌 이후에 우리 사회의 변화 이거를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입법부, 이 법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를 향해서 또는 변화된 상황을 길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국회가 하는 거죠. 길을 만들어야 되고 행정부는 길을 가지고 국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사법부는 길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근데 길 중에 가장 큰 대로라고 하는 헌법을 38년 동안의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8년은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데 그 38년의 그 큰 변화가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이게 여기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양극화, 저출산 이런 문제까지 다 낳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 분권, 또 권력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의 사회대개혁 요구도 여기에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것을 해 나가는 주체 국회가 논의를 수렴해 가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또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지금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겪는 여대 야소의 인수위 없는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라고 하는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시기를 정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 가면서 국민적 요구를 잘 수렴하고 그런 속에서 사회에 큰 길을 만드는 일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후보 과정에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약 제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개헌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가운데 줄 후열로 가겠습니다. 네, 수원님. MBC 김지인 기자. 네, MBC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50만이 넘었고 이거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지금 거의 30건에 가까운 의원 징계건들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에선 아직 그 여야 비율 논쟁으로 국회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야 합의를 다시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그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볼 때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그거를 어떻게 뭐 징계도 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한 판단도 해드리고 해야 될 텐데 윤리특위를 못 만들었어요.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고 근데 이 여야 갈등이 아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여서 기후특위 같은 걸 법안을 주자 뭐 예산 의견 개진권을 주자 이렇게 타협해서 그 어려운 속에서도 특위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까지 타협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은 의석수대로 하자는 거였고 당시 여당은 여야 반반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게 끝까지 타협이 안 됐습니다.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미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그 심의할 건들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국민들 앞에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번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국회의장도 이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제가 그 지금까지 국회의장님들이 그래도 여야 갈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합의를 해와라. 합의가 잘 안 되면 합의해 와라. 언제까지 기다리겠다 이랬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합의에 막 나서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합의 중재도 하고 그 국정협의체 때도 그랬습니다만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면 제가 합의 중재를 서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가장 빠른 속도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세 번째 줄. 네. 예, 로컬투데이 유재민 기자입니다. 지역과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다사다난했던 그 지난 1년 축하보다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고 또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행정수도와 완성과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떤 뭐 뒷받침이라든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헌법상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헌법에다가 행정수도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하려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장 집무실, 본회의장 이런 것이 있는 곳이 수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옮기기가 쉽지 않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이야기한 것은 그 세종의사당을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 제로, 아리백 건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이 진행은 총액 그 심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총액 심의를 하는데 KDI에서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KDI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만간에 검토가 되면 제가 임기 중으로 목표를 세웠던 아까 설계를 해서 이 기본 그 모양을 보여드리는 데까지는 제 임기 중에 하면 그걸 이제 그렇게 되면 불가역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세종의 그 행정 수도에 대한 이 오래된 논의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논의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 굉장히 많이 분산돼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효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해서 국회에서 결정해 가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가운데 카메라 바로 뒤편이요. 네, 매일경제 구정근 기자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의장을 표방하며 취임하셨는데요.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여당이 더 의석수가 많아진 상황으로 변화했습니다. 혹시 국회의장님께서는 중립성에 대해서
중립성과 국회의 절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의 변화가 좀 있으실 예정인지 혹시 있다면 어떤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립성에 대해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 입장은 확고하고 불변입니다.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국회의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비상계엄 이후에 제가 그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또 그 이후에 탄핵 과정 또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건 중립성을 해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본연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었고 그 일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뭐 중립성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좀 다른 양상으로 변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한편으로는 훼손돼 있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해가고 또 거기에 있었던 문제들을 잘 정리하는 과정에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또 한 단계 우리 사회가 진전을 해서 지금은 국민의 삶, 민주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그 다음은 뭐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힘이 약하다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누가 집권했다로 평가되기보다는 국민의 삶이 얼마큼 변화됐느냐로 최종적으로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그런 역할에 맞춰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굉장히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후열로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육건호 비서관님, 예, 고라인이요. 네. 네, 일요신문 정소영 기자입니다. 사실 앞서 방미 관련 이야기도 있기는 했는데요. 이제 의회 외교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럼 의회 외교 차원에서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나아가실지, 그러면 이런 의회 외교가 외교부 등의 이런 행정부 차원의 외교와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나아가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외교는 이제 아주 양쪽의 행정적인 성과를 내고 그리고 어느 것이 국익에 맞냐 맞지 않냐 이런 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고 이게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디테일한 협의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국회 외교는 좀 다릅니다. 국회 외교는 국회의원들 간의 이 관계거든요. 국회가 행정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간의 외교는 구체적인 현안이 없어도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 여러 차례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초선 때는 모르지만 그래도 재선, 3선, 4선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가까운 의원들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자기가 나는 이 나라 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로 의원 친선협회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의외의 성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저는 카자흐스탄하고 관계가 많아요.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카자흐스탄에서 모셔오고 그런 과정에 또 저희 외교부가 독립운동하면서 고려인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인 후손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그곳에 사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저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고려인들이 각 국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우리나라를 홍보를 해요. 야, 대한민국에는 우리 고려인의 후손
그리고 그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이 국회의장이 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친근하게 생각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국 의원연맹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인간관계가 넓고 오랜 동안 관계를 했던 분들에 거기에서 이런 현안들에 대한 설명, 이거는 정부 간 협의에서 이해관계를 잘 따져서 하는 설명보다 훨씬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점들이 있죠. 그래서 의회 예교를 폭넓게 하는 거는 행정부의 대통령의 외교, 장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그걸 보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회 외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략화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70몇 개의 나라의 대사들, 뭐 정상들 이렇게 그렇게 거의 뭐 매일 만나다시피 만난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의회 외교가 갖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지금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조건, 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오해도 풀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려면 의회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신뢰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아주 자유롭게 또 이렇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국회의장도 돕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육비서님. 예, 동아일보 조홍영 기자입니다. 헌법 128조 2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의 효력이 없다는 조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개정 당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주의에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임기 연장 조항인가요? 그 앞에 임기 질문을 좀 연장 다시 한번. 예,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에 대한 의장님 생각을 여쭙습니다. 지금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헌법 개정하는 과정에 뭐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됐나요? 다음. 네. 다음이요. 네. 그 뒷줄 가운데. 예, 시사오늘 이윤혁 기자입니다. 이번에 비대위성 정당으로 공천받은 의원들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준영동 비례제로 인한 위성 정당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장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느끼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의 비례의원께서 이제 대통령실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두 분의 공석이 생겼고 두 분이 승계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잡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위성 정당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저는 이게 연동제의 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국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이 되고, 또 그리고 소수정당이 국회에 참여함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연동제가 시작된 이제 출발한 지가 이제 두 번째, 실질적으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를테면 조국혁신당 같은 데가 그런 당의 형태가 아닌 형태로 또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의석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저 연동제가 안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연동제가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이게 역사가 좀 쌓여져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당의 여러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국회로 모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다수당이 국회의 의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이게 실제 표로 그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 연동제가 필요한데, 두 번째 실험한 연동제까지 아직 완성돼 있는 연동제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동제를 할 때는 좀 더 이 정당 형태가 완성된 형태로 그리고 많은 정당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연동제가 전 완성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동제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이 완성돼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당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이 소수 의견이지만 그것을 잘 묶어내서 정당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을 지금의 이런 과정, 시행착오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연동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세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맨 뒷줄로 갈까요? 네. 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데일리안의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서 질문이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요. 지금 국회가 여당의 형소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시끄러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관련 법안이 위인 설법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그런 반면에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이참에 입법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완전히 중지를 해야 한다,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런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에 추후 정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국회의장은 각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여당에서 10일을 미룬 거, 또 고등법원에서 재판기를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기를 미룬 거, 또 그리고 어제는 대장동 재판도 미룬 거,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느낌인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법안들이 논의되는 과정을 거칠 텐데, 저는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질 테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혀지면 이러한 사정까지를 토대로 해서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모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이요. 이번에 저희 가운데 줄 구자준 채널A 기자. 네. 그리고 또 하나 고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헌법 84조 문제를 어떻게 보냐, 대개 헌법학계의 의견이 어떠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입법조사처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헌법 84조는 역시 재판까지를 포함해서 이 내란과 외환의 사유가 아니면 이 재판까지를 포함하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채널A 구자준입니다. 의장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 사실 남들은 하나도 해보기 어려운 걸 2개나 하셨는데 이번에 개헌까지 만약에 또 이루시면 해본 거 있습니다. 예, 개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헌법 소송도 처음 해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다이나믹한 역대 가장 다이나믹한 1년 보내셨는데 그 개헌 중에 교섭단체 요건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10석이냐 15석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좀 남은 임기 1년 동안 해야 될 일 중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국회 개혁입니다.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이게 매일 논쟁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에 대해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보면 본회의를 원격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상시에는 원격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도입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도 매번 여야가 바뀌면 매번 그 논의를 하는데 이것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상임위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장 하면서 논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럼 의석수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11대 7로 정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법을 시행령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행정입법 심사 부분을 국회에서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국회 경호 경비 체계 개선하는 문제도 있고 국회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의사진행 자료 요구 권한 강화하는 이런 국회 개혁의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할 수 있는 거는 22대 국회에 적용해서 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요번에 하기 어려운 거는 23대로 넘기되 요번 1년 동안에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회 개혁특위를 아주 세게 작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원내대표도 해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매번 부닥치는 문제를 그대로 여야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 하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의장 하는 동안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되 합의할 수 있는 건 하되 합의는 안 되지만 생각은 똑같은 거. 그 법사위를 누가 할 거냐, 상임위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서로 요번 이해관계 말고 다음으로 넘겨서 23대로 하면 합의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여야일 때마다 내는 이 원내대표들이 내는 법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때 입장과 야때 입장이 달라가지고 안 될. 그러니까 다음번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 개혁을 이번에 아주 강조해서 기사를 써줄 때도 이거 좀 강조해서 써주십시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문재인 정부 첫 해 그때 교섭단체가 4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민주당, 제가 있었던 당은 민주당이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뭐였지? 바른미래당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소수 정당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4개 정당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 세 당이 다 야당이었는데 진짜 야당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3대 1로 교섭하는데 하다 보면 자기 그 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스펙트럼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다 보면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 두 정당은 해결이 안 되는데 3정당만 돼도 어려운 문제가 다수 의견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정당이 조금 더 이렇게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늘어나면 좋겠는데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얼마큼 할 거냐 그것도 지금 이미 이해관계들이 다 생겨 있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크게 상황이 변해 있는 만큼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을 국회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질문.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김은남입니다. 그 말씀을 마침 주셔가지고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묻고 싶은데요. 그 법사위 문제가 뭐 23대로 넘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미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선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중재를 맡으셔야 되는 의장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중재를 하시려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 의장님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여야 협의에 맡겨놓으시죠. 제가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후반기 1년차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1년은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후반기 2년 차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장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반기 후반기 그 상임위원장을 정할 때 국회법에 2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둘려면 사표를 내고 넘겨주기로 합의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이 방침을 정하는 게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실효성도 별로 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이걸로 질의응답 순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손 드셨는데 제가 질문 기회 못 드린 거에 대해서 하여간 뭐 깊은 좀 이해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더 얘기를 하면 제가 한 게 많은가 봐요. 할 얘기가 많은데 질문을 안 해주셔서 제가 취임식 할 때 국회에서의 갈등을 줄여야 된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이다 원래. 그래서 제가 사회적 대화 이게 국회가 여러 정당이 들어오고 또 여러 세력이 들어와서 각자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아주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 사회적 대화의 장입니다. 각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주장을 해서 여기서 합의를 하고 법을 고쳐 나가고 또 사회적 힘만큼 제도가 나가고 힘이 부족하면 또 안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사회적 대화의 장이 국회인데 우리 국회가 양당 체제로 그냥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대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 안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하고 노동단체 5개 단체를 지금 불러서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제 다 참여하겠다고 하고 지금 민주노총이 마지막 의견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의제까지 정했습니다. 각 단체들 의제를 내놓고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심의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이 사회적 합의 국회에서의 사회적 합의 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 합의 기구 여기에 경제단체, 경총, 또 중기중앙회, 상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들어왔는데 필요한 의제마다 더 들어올 수 있죠. 더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합의되기 시작하면
여야 모두가 거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대통령과 같이 첫날 식사할 때 각 정당에다 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진행되고 있으니 각 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달라. 거기서 다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국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 기구로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안 되면 여러분들께서 좀 비판적으로 글을 좀 써 주십사. 누구 정당이 참여를 잘 안 한다 그러면 좀 그거 촉구도 하는, 그거 좀 정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각 정당마다 민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민심을 각자 갖고 와서 다른 민심을 가지고 충돌한단 말이에요. 다 국민 얘기하는데 충돌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국민들의 생민심을 만나지 못한 거다. 자기 가까운 사람, 자기 정당 사람들만 만나고 와서 하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의 생민심을,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장 민원실입니다. 전국을 돌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국을 돌면 오해가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대통령 나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기도 해서 그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 두 번째는 돌면 이게 여야가 왜 너 그쪽 사람하고 하냐, 우리랑도 다 같이 나올래? 그럼 또 잘 안 될 거.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택한 게 제 지역에서 현장 민원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국회의장 되고 뭐 외국에 순방 나가는 일도 있고 뭐 현안도 있고 막 그래서 다는 못 갔습니다만, 국회의장 되고 21차례에 가서 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나고 현장 민원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전국의 국회의원 중에 70여 명이 현장 민원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역구 활동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볼 때도 좋고. 그래서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현장 민원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진짜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챙겨서 그거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훨씬 더 갈등의 폭이 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을 국회에서 갈등을 줄이는데, 갈등을 대화 타협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대화의 장인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데다 더 보완해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대로 만들어 가자.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에 사람 제일 많은 곳으로 찾아가서 그냥 3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래서 이 현장 민원실을 통해서 그게 꼭 지역구 활동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알아가는 새로운 진짜 국민 민심을 확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지 않겠냐. 저는 제가 하고 70분의 국회의원이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누가 더 싸움을 잘하냐 이게 아니고,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국회와 완전히 단절하고,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 모이는 곳인데, 국민의 민심이 모이는 것과 완전히 단절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래서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분의 비극이 국민 전체의 비극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직을 완수하지 못한 것도 비극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 전체가 불안정해져서 국민의 삶이 아주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이 출발은 단합하고
화합하고, 그런데 무조건 단합과 화합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국민의 진짜 민심을 잘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그런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취지로 좀 잘 오늘 1년 평가 또 저의 바람 이런 것들을 잘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